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기 없는데 무슨 박수는? 여러분 제 이름은 김묘엽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행정사 2차 이제 준비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는 게 사실 주관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관식을 꼭 봐야 되느냐, 너무 마음이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쵸. 쉽지 않죠, 이거. 쉽지 않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주관식을 왜 꼭 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꼭 봐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다른 직렬을 자격증을 절대 피하는 건 아닌데 이게 중개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분이 행정사 수업을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중개사를 합격을 하셨대요. 그래서 오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기분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합격을 하셨냐? 근데 선생님 정말 기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1차 공부도 많이 못했고 2차 공부는 아예 몰랐는데 순수하게 찍어서 둘 다 합격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찍어서 합격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부를 안 하시긴 하셨겠죠. 근데 이제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지금 본인이 제가 합격할 정도는 절대 아닌데 찍어서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2차 과목이 객관식으로 돼 있는 시험 문제가 사실 자격증 시험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변리사라는 게 있는데 변리사도 2차는 주관식입니다. 감정평가사도 2차는 주관식이고 그 다음에 노무사도 2차는 주관식입니다. 주택관리사보호라는 것도 2차는 주관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격증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관식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분은 몰랐는데 찍었는데 맞춰서 합격했다라고 하면 여기 모르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관식이 주는 심적인 부담감이 크다. 인정합니다. 근데 큰 만큼 사람들도 인정해 줍니다. 그게 포인트인 거죠. 내가 괴로워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내가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 진짜 너무 괴로워요. 그럼 너무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윗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관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우리 수험생에게 너무 괴롭고 없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고 인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갈 것이냐 어렵게 갈 것이냐 하는데 어렵게 가고 인정을 받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주관식이 주는 부담이 크면 클수록 사회에서 인정을 많이 해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부담감이 크면 클수록 사회에서 인정도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따라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 부담감을 조금 이겨내 보도록 노력하시죠. 자, 그럼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이제 수업을 들어가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찍었다 적중했다 이런 얘기를 전혀 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사라는 건 그렇잖아요. 찍어주면 당연한 겁니다. 못 찍어주면 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찍었다라는 적중이라는 거 말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데 학원에서 홍보 영상으로 쓰겠다고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요번에 시험이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시험이 사례형으로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사례형으로서 1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음 1과 물음 2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음 1과 물음 2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총 40점 배점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20점, 자 2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가 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단문형으로 자, 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나왔고요. 요게 20점 배점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문형으로 아니라 이제 사례형으로
자, 사례형으로 세 번째 문제가 20점이 또 배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례형으로 자, 네 번째 문제가 20점으로 배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엄청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실 필요도 없고 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게 2024년도 시험인데 2023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단문형이 이 4개의 지문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2023년도 시험 문제는 여기 하는데 논점을 다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4문제, 그 5개의 물음이죠. 자, 여기에 논점을 모두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점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논점을 찾는데 어려움은 없고, 이걸 묻는 문제야? 라고 이제 논점이 딱 문제에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을 쓰세요. 그럼 사례형으로 만들었어도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을 쓰세요라고 해서 논점이 딱 보였거든요. 그래서 단문형을 맨 마지막으로 냈습니다. 맨 마지막. 그러니까 전부 다 논점을 다 주어지고 단문형이 맨 마지막이 됐는데 2024년도 시험에서는 자, 2문제. 그러니까 요렇게 2문제를 단문형을 여기다 놓는 거죠. 그러면 총 2문제 60점 정도를 60점을 자, 논점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논점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점을 제시하지 않으려고 단문형을 앞으로 끄집어내 놓고 여기까지 논점을 쓰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논점을 추출해서 너희들이 무슨 논점인지를 찾아서 써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단문형이 작년에 끝에서 여기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는 논점 추출을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왜 그랬냐면 사실 그 전에 논점을 모든 문제의 논점을 찾아라. 논점을 제시를 안 해줬거든요. 그때만 점수가 형편이 없었어요. 논점을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채점하시는 분들이 채점이 어렵다. 그래서 논점을 다 제시를 해줬어요. 해줬더니만 논점을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점수를 깎기가 어렵다. 그래서 작년에 6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셔서 꽈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자, 2024년도에는 논점을,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논점 제시를, 자, 3문제를 하고 논점 추출을 2문제를 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올해 시험을 대비하셨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될 겁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는 100점으로 채점을 할 것이냐, 60점으로 채점할 것이냐, 사실 조금 물음표입니다. 왜냐면 논점 추출이 나와서 학생들의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60점 기준으로 할지 100점 기준으로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뭐 섣불리 드리긴 좀 어렵지만 60점 기준으로 놓고 점수를 조금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한번 테스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년도 시험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내년도 시험은 2025년도 시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올해 요 평가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 부분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논점도 한 2문제, 3문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답안지 쓰는 것도 하시는 거죠. 근데 왜 유지가 될 것 같으냐면 여러분 사례형을 예를 들어서 쓰는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논점을 줘도 사례형은 좀 쓰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논점 잡으시면 되고, 자, 그럼 제가 올해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했냐면, 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올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자, 여러분 논점이 다 제시가 됐다.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까요? 요거부터 먼저 따져야 됩니다. 논점이 다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번처럼 3문제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는 너더라도 논점을 잘 못 찾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승부가 당락이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입니다. 답안지를 쓰시는 양에 초점을 줘야죠.
남이 5지문 쓸 때 나는 7지문 쓰면 당연히 나는 거기에서 2점 정도 더 받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양을 조금 딴 사람들보다 늘려야 되는데 제가 양이 조금 딴 사람들보다 조금 많습니다. 조금 많은 게 여러분 이게 있죠. 설탕을 내가 이걸 3%짜리 들어간 과자를 먹었는데 5개의 과자를 먹으면 총 몇 %의 당류가 섭취가 되는 거죠? 15%가 되는 거죠. 하나하나는 3%의 당이 들어가 있지만 5봉지를 먹으면 15%의 당을 먹은 거 아닙니까? 양이 조금 늘어나 있는데 그걸 5찜을 쓴다 그러면 좀 더 많아요? 적어요? 많죠. 예, 그러니까 요 부분. 근데 이 부분은 양을 제가 좀 늘렸는데 사실 요 양이 교수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적습니다. 수험생이 생각하면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닌데 여기 양이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 유리한 점이 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논점 추출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 올해 논점 추출을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다 나왔기 때문에 논점 추출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계속 반복 연습을 하실 거니까요. 자, 그런데 사실 요번에 또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행정 절차론이 있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죠. 민법이랑 같이 보는데. 자, 행정 절차론이 5개가 이렇게 지문이 나왔다고 치면 20점짜리. 자, 그럼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이 중에서 2문제는 거의 어느 학원도 얘기를 안 해준 논점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딱 답안지를 봤을 때 민법을 딱 문제를 봤을 때 민법 보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론 봤을 때 여기 2문제는 내가 배운 적도 없고 남도 안 배운 거다. 그럼 이제 시간 배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법에다가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행정 절차론 3문제를 가지고 결국 승부를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꽈락이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오히려 올해 꽈락도 민법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선생님, 네, 저 민법 잘 쓰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행정이 명령 나와가지고 못 썼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꽈락이 많이 나냐면 다들 좀 썼다는 데서 꽈락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평가거든요. 너도 썼어? 나도 썼어? 난 좀 더 썼어. 그럼 저희가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꽈락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오면 얘기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꽈락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너도 나도 못 썼으니까 올려줄 거라서. 대신에 이쪽 민법에서 꽈락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험생 중에서 조금 영특하신 분들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민법에다가 한 5분에서 8분 정도를 더 투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3문제를 집중적으로 쓰는데 연습하고 여기는 너도 나도 소설을 쓴 거죠. 이제 아무도 모르니까 이렇게 소설. 그러니까 이게 양을 좀 늘려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사실상 우리 시험도 도움이 크게 되지만 이렇게 시험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이쪽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그럼 여기 5개 나왔는데 그럼 이제 다 쓸 수 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빨리 쓰는 연습을 하셔야죠. 빨리 쓰는 연습을 하면 이것도 빨리 써집니다. 그럼 다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일단 제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른 데보단 조금 양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양을 충분히 쓰는 연습을 하시자.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올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설명 잠깐 드릴게요. 자, 사례 3하고 사례 4. 자, 사례형 3번 하고요. 3번째 문제하고 사례형 4번째 문제는 저는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편이라 자, 여기는 이제 A급, B급 전부 나오라는 데서 다 나왔고 여기 부분은 솔직히 C급에서 나왔습니다. C급에서 나와서 이거는 제가 솔직히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전 C급은 잘 안 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맞췄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C급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뭐 나오긴 나왔으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C급에서 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뭐 다 적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C급은 안 보신 분도 계실 거니까. 대신에 요거 옆에 붙어 있는 조합의 합의적 기속이 나올 것 같아서 거기를 A급으로 해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쓰시면은 C급 요거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10점에서 12점 정도는 받으실 수 있는데, 요거는 좀 미안합니다.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하죠. 뭐. 자, 미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는 뭐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됐고요. A급 나왔고, 요것도 그대로 A급 나왔으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됐고요. 뭐 적중을 했으면 뭐 당연한 거죠, 그거는. 자, 근데 이제 사령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모의고사 때도 냈고, 여러분들 이제 좀 준비를 했던 게,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죠? 자, 요게 있는데, 요거랑 맞물려서 권리금이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제 교재를 나중에 사례 담원집이 따로 있는데, 사례 담원집에 보시면 권리금 판례를 제가 3개를 실어놨는데요. 그 중에서 요거를 나올 것 같아서 요것만 A급으로 찝어드리고 나머지는 안 찍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제가 사실 요번에 시험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요게 원래는 옛날 판례입니다, 옛날 판례. 지금은 여러분,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몇 년까지 할 수 있죠,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몇 년까지가 최대였냐면 5년까지가 최대였습니다. 5년까지가 최대였는데 그거를 제가 각색을 해서 10년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자, 계약갱신 요구권이 끝나는 시점에 과연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판례인데 요걸 10년으로 각색을 해서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와,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기쁘기보다는 다행이다. 그래서 이거 4회 모의고사 때 똑같이 냈는데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답안지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건 여러분 대단한 건지? 아니요. 그냥 당연한 거죠. 강사는 찍어줘야 되고 못 맞추면 미안한 거고 맞으면 다행인 거죠.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무조건 저도 열심히 더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례형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답안지를 봤는데 문제를 봤는데 뭐야? 굉장히 익숙한데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서 요번에 시험을 좀 잘 보신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럼 모의고사만 보면 점수가 몇 점이죠? 그러지 마세요. 자, 지금서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양도 좀 연습을 하시고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제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부탁. 자, 지금 이제 미리 부탁을 드려야 나중에 욕을 안 먹으니까 미리 부탁을 드릴게요. 자, 제가 딱 기본 강의 할 때부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자, 그럼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데 그 진도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만 암기하자. 일주일에 한 개만 암기하자. 자,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자, 일주일에 몇 개만 암기하자. 한 개만.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 강의 때부터 A급으로 찍어드렸고 그것만 암기를 하자. 그래서 시험도 3번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쯤 시험을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일주에 한 개만 암기하자. 그랬는데 어디서 암기하는 게 좋으냐라고 얘기해서 자, 요 부분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틈틈이 암기하자. 자, 틈틈이 암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실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암기가 잘 되는 것이 3B래요. 3B. 자, 3B인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틈틈이 암기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책을 꼭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여기다 행정사, 계약법, 수험서라고 쓰면 좀 가지고 다니기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버를 바꿨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죠. 자, 그 다음에 아이패드는 가방에 잘 들어가죠. 근데 B5는 잘 안 들어갑니다. 아이패드 크기로 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책을 꼭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는데 자, 요게 이제 좀 약간 생각을 한 거고요. 여러분, 책 사이즈가 어떻게 좋을까? 제가 왜 고민합니까? 이미 다 고민했죠? 저쪽 애플 회사에서. 그러니까 거기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휴대폰하게 만들어드렸고 자, 그럼 틈틈이 하는데 요 책도 좀 가지고 다니기가 좀 뭐하다.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 사진을 찍자.
핸드폰 사진 찍자. 음식만 찍거나 내 얼굴만 찍거나 꽃만 찍지 말고 자, 책을 좀 찍자.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할 때 좀 보자 안 보자? 보자. 그렇게 틈틈이. 따로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일단 틈틈이.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자, 출퇴근 시.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똥 싸러 갈 때. 자, 똥 싸러 갈 때 핸드폰 보지 말고 자, 요 핸드폰을 통해서 요걸 보자. 그래서 화장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바로 자면 안 된다. 잠자기 전에 봐라. 자, 잠자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공부하실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저희는 될 수 있으면 틈틈이 그냥 보는 거고 따로 공부 시간을 많이 갖지 말자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면 우리 수험생들 거의 대부분이 전업 수험생보다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근데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공부가 잘 되는 곳이 3B가 공부가 제일 잘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1번 B가 뭐냐면 버스입니다. 바로 대중교통 때 공부가 제일 잘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냐면 베스룸이랍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똥이죠. 화장실. 예, 그러니까 이게 샤워할 때인데 우리는 지금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같이 거의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베드룸. 베드. T? 잘 안 쓰기 때문에 잠자기 전. 여기가 제일 공부가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가 제일 잘 되는 곳에서 뭐 합니까? 게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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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가장 많이 낭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민법은 일주일에 한 개만 암기하자라고 한다면 제가 작년에는 계약체결성의 과실 책임을 암기하세요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거 안 하겠죠? 왜? 그건 A급으로 놓지 않습니다. 올해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 요번 주에 공부한 것 중에서 요거 하나만 암기해 주세요라고 해서 요 암기를 쭉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로 또 넘어가면 일단 남들보다는 한 개. 자, 우리가 14회 강의니까 남들보다는 14개 정도를 외우고 있겠죠. 근데 나중에 제가 한 30 몇 개를 찍어 드리는데 그 30 몇 개 중에서 14개라는 건 여러분 커요, 안 커요? 그죠. 왜 이 시간을 낭비하냐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지하철 타지 않습니까? 또 게임을 하는 자신을 볼 거예요. 드라마를 보는 자신을 볼 겁니다. 책을 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핸드폰을 보시는데 그렇게 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시험 직전에 한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그분은 저 기본 강의부터 들으셨던 분이거든요. 요거 하신 적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안 합니다. 이제 다 합니다. 지금서부터라도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셔서 한 2주 정도를 열심히 이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미 공부가 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암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2주 정도 지나니까 얼굴에 이제 화색이 좀 돌아요. 조금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거 되니까 됐대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러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좀 여유 있을 때부터 일주일에 하나는 여러분 좀 할만해야 하나요? 할만하죠. 할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 다 던져버리고 이것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만합니다. 할만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지금 다음 주에 우리 행정사 수험생 한 명 한 명이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그 둘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둘 다 이제 결혼을 한대요. 1호 커플입니다.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고. 근데 여자분이 되게 예쁘게 했는데 남자분은 약간 좀 넌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성공했는데 본인도 굉장히 너무 좋아해요. 친구들한테 여자친구 사진을 딱 결혼할 사람 사진을 보여주면 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게 되게 좋은데 자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주례를 가게 됐거든요.
무슨 주례를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여러분 제가 주례를 가게 됐는데 갑자기 제가 음치박치예요. 근데 갑자기 주례를 딱 가게 됐는데 나중에 내 아내한테 결혼식 때 원래 노래를 불러주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그럼 지금 노래를 불러주려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근데 여러분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언제 노래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1년 후에 부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노래를 부분적으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전체를 쭉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까? 쭉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좀 외웠습니다. 근데 틈날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웃고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앞소절 지금 좀 외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서부터 틈틈이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틈틈이 외워서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를 다 외우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색합니까? 잘 부르겠습니까? 음치박치인데. 그럼 자기만의 스타일로 또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자기만의 음역과 리듬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죠. 그게 합격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완전히 똑같이 안 불러도 됩니다. 근데 나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되는 게 그게 이제 교수님들이 보는 합격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저도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서부터 뭐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첫 소절에 이윽고 내가 거기 부분을 연습하듯이 여러분들도 올해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노래를 한번 불러주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언젠간 한번 하겠죠? 아내한테 지금 비밀입니다. 지금 이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틈틈이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끝날 때쯤 돼서 요거 하나 외워주시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외울게요. 외워주시고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시험을 보는 게 좋겠어요? 안 보는 게 좋겠어요? 보는 게 좋아요. 쓰는 게 좋아요. 내가 얼마나 못 쓰는지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늦게 쓰는지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머리가 얼마나 한심한지도 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전 제 노래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더럽게 못 부르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하게 되겠죠.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자, 그래서 성시경 씨가 굉장히 노래를 편하게 부르시던데 고음이 있더라고요. 큰일입니다. 지금 키를 몇 개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내 스스로를 알아나가는 시간이 답안지를 쓰는 시간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테스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그래도 처음에 넉넉히 드릴게요. 20분. 많다. 여러분 원래 10분에서 12분 안에 써야 되거든요. 20분 많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워서 발버둥 치세요. 그게 이제 자신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잠깐 피시죠. 짹짹이들 보이시죠? 자, 우리 9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계약의 총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것은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9페이지 시험에 안 나오고요. 10페이지, 11페이지, 11페이지까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절대 공부하지 마시고 자, 12페이지에서는요. 요거 자체로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제가 시험에 꼭 써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는 자, 개념을 잡자라고 해서 개념을 잡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을 잡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만 볼게요. 자, 책 중간에 가만히 보시면 검은색 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검은색 줄에 보시면은 72페이지 다음에 73페이지 나올 때쯤 되면 이런 말이 써 있을 겁니다. 계약 강론이 있을 겁니다. 자, 계약 강론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앞에 가시게 되면 9페이지 앞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계약 총론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계약 총론하고 계약 강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개념을 잡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체계를 잡아야 됩니다. 자,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지. 체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여러분 체계를 잘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계약 총론하고 계약 강론이 있는데 이 계약 강론은 뭐냐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의 논점. 자, 계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각각의 논점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무슨 계약이 있냐면 증여 계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계약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마다 각각 중요한 특색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 강론은 계약의 각각의 특색들을 써놓은 부분입니다. 근데 공통적인 부분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면 자,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계약을 하기를 청하는 청약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계약하기를 청한다라고 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청약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청혼을 하죠. 혼인계약을 체결하기를 청합니다. 이게 청혼입니다. 자, 여러분 청약통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청약통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이 청약이 이 청약입니다. 계약하기를 청한다. 예, 이런 거죠. 자, 그럼 청약만 있으면 됩니까? 상대방이 승낙도 해줘야 됩니까? 승낙도 해줘야 됩니다. 자, 승낙. 자, 그럼 청약하고 승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청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승낙을 안 해주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청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좋아! 라고 했으면 여러분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되죠. 근데 뭐 쌍둥이 동생이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귀었던 애야 되지 쌍둥이 뭐 형이다 동생이다. 그럼 이제 합치가 안 되는 거죠. 예, 혼인계약이 안 될 겁니다. 자, 그럼 임대차도 보시죠. 자, 임대차의 계약도 자, 일단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청약.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승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합치. 자, 모든 계약의 공통적인 요소가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다 각각 쓰겠습니까? 피곤하죠. 그때마다 다 쓰는 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래서 공통적인 요소를 앞으로 뭐 한다? 끄집어냈습니다. 자, 공통적인 요소를 앞으로 뭐 한다? 끄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계약 총론은 자, 계약 강론의 각각의 경우에 총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 총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끄집어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에 제일 먼저 공부할 것이 청약, 승낙, 의사의 합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공부를 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무슨 계약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이 나와서 청약, 승낙, 합치가 될 수도 있고 매매 계약이 나와서 또 뭐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청약, 승낙, 의사의 합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요소를 앞으로 끄집어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볼게요. 자, 9페이지 보시니까 계약은 제한되어야 된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앞으로 끄집어 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계약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요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우리 12페이지 한번 보시죠. 계약의 종류입니다. 자, 계약의 종류인데 이 계약의 종류의 공통적인 요소를 앞으로 또 끄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저랑 같이 뭐를 정리하겠다? 개념을 정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자, 17페이지 가시게 되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그럼 여기 방금 보셨듯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죠. 자, 그런데 저 뒤로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21페이지를 한번 펴보십니다. 자, 21페이지 보시면 자, 청약과 여러분 청약을 했는데 승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합치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청약과 승낙 외의 계약의 성립, 승낙 외,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약이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매 계약을 한번 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딱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을 딱 보여주면서 살래?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살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딱 봤더니만 이름을 씁니다. 거기다가. 산다는 말을 했습니까? 이름만 씁니까?
이름만 쓰고 있죠. 자, 그러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지요. 하지만 계약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성립했죠. 지책처럼 이름을 썼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차장에 한번, 뭐 이렇게 마트를 한번 가봅시다. 자, 마트를 가면은 옆에 주차장에 들어가야 되겠죠. 차를 끌고 갔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를 턱 몰고 주차장 입구에 딱 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나 여기다 주차하고 싶다. 뭐 한 겁니까? 청약을 한 거죠. 청약을 한 거죠.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주차를 짠 하고 청약을 짠 들어가고 싶다고 청약을 하니까 자, 거기서 사람이 나타나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뭐가 올라갑니까? 막혀있던 바가 올라가죠. 자,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응? 기계가 말을 합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게, 요즘에 자동응답이 있구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 자동응답이 빼고 자, 그냥 이게 착 찍고 자, 번호만 딱 넘버링이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자, 그럼 승낙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근데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죠. 그러니까 승낙이 없어도 우리의 일상적인 경우에는 자,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 21페이지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그래서 거기 조문을 잠깐 보시게 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았나. 자,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으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바코드가 앞에 자동차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단기가 올라간다든지 그 다음에 책에다가 글씨를 쓴다든지 사기로 했던 그림을 딱 주니까 자기 벽에 걸어놓는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승낙의 의사표시라기보다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죠. 자, 그럼 임대차도 갈게요. 자, 임대차 집주인이 너 이 집에 들어와 살래? 라고 했더니만 갑자기 거기다가 짐을 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승낙의 의사표시입니까?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치요? 예, 그런 식으로. 자, 그럼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자, 청약이 있고 승낙은 똑같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아니라 청약만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 청약이 뭐냐면 자, 우리가 얘기하는 찌찌뽕. 자, 서로 간에 청약을 했는데 우연히 맞았다 안 맞았다? 맞았다.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래서 서로 결혼하자 서로 얘기한 거예요. 자, 승낙이 있었어요? 청약만 있었어요? 청약만 있었죠. 그러면 청약이 서로 뭐 한다? 교차되었다. 그래서 무슨 청약이라고 부른다? 교차 청약.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승낙이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임대차의 경우에도 나 여기 들어가 살고 싶은데 사장님 나 여기 좀 살게 해줘요 라고 했는데 집주인도 와서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로 승낙이 아니라 뭐만 있을 수도 있다? 청약만 둘이 있을 수도 있죠. 자, 매매계약도 마찬가지죠. 자, 이 그림 저 사람한테 이렇게 팔고 싶은데 나 저 그림 사고 싶은데 그래서 서로 간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연찮게 일치할 수도 있죠. 찌찌뽕입니다. 찌찌뽕. 자, 이랬을 때도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계약 강론 내용 중에서 공통적인 요소는 앞으로 뽑았다 안 뽑았다? 뽑았습니다. 여기 다 뽑았습니다. 자, 다 뽑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통적인 요소는 최대한 앞으로 뽑아놓는다 안 뽑아놓는다? 뽑아놓는다.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 계약 총론이라고 합니다. 계약 총론. 자, 그럼 계약 총론이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7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서부터 72페이지까지 계약 총론이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사례는 매매만 나오겠다, 임대차만 나오겠다, 매매, 임대차, 증여까지 다 나오겠다. 다 나온다. 그래서 논점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증여 나오니까 증여만 써야지 안 된다. 여기는 증여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 총론을 써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논점을 잡는 연습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럼 증여계약은 여러분 증여는 뭔지 아시죠? 자, 증여. 자, 증여라는 게 바로 기부죠, 기부. 자, 살아있을 때 돈을 주는 걸 뭐라고 하죠? 증여라고 하죠. 응?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돈을 주는 걸 뭐라고 하죠? 사인증여. 또 유언도 있습니다. 사실 이 증여랑 유언으로 하는 증여, 유언으로 하는 증여 유중이 있습니다.
자, 이걸 유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시간이고 하니까 여러분 용어 정리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증여, 사인 증여, 그 다음에 유증이라고 있습니다. 예, 유언으로 하는 증여를 줄여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유증. 자, 그럼 1차를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셨을 때,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유언으로 하는 증여는 요거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네, 요건 유언이 단독행위죠? 요거 단독행위입니다. 자, 그럼 증여는 단독행위입니까? 요건 계약입니까? 아, 요거죠, 요거. 계약입니다. 요게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아, 괜찮아요. 이걸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저니까 아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 다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모르는 거고. 자, 그럼 여러분, 증여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계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주머니에 있는 딱 돈을 10만 원을 딱 들고 구색은 하면 이렇게 싹 넣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증여입니까 아닙니까? 증여죠. 살아있을 때 하는 기부. 여기 증여입니다. 자, 딱 넣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하고 이제 구세군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돈을 넣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청약. 청약. 그 다음에 거기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승낙. 그럼 서로 의사가 뭐 했다? 합치했죠. 그럼 증여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게 증여인데 제가 여기 주머니 안에 쓰레기를 쓰레기가 있네?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구색을 하면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청약. 그럼 거기서 넣으시면 안 돼요, 이 자식아. 넣으시면 안 돼요,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건 승낙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럼 못 넣어요. 그 증여는 다시 말해서 뭐다? 계약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1차 시험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전체 아이스크림을 돌리는데 자, 여러분 우리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2차 시험 끝나고 나서 아니구나.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쭉 돌리는데 자꾸 얘기를 잘해야지.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샀어.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쉬는 시간에 아이스크림 먹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뭐기 때문에? 증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요. 그러면 못 사주는 거예요. 근데 좋아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죠. 서로 간에 의사의 합치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저는 저 편의점에 있는 1+1을 생각한 거죠. 콘. 1+1, 2+1 이거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좋아요. 그러면서 난 낫도록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의사의 합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선생님 이게 뭡니까? 난 뚜레쥬르 이런 건 사줄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의 합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사실 앞에 숨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생전증여의 줄임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주는 증여를 뭐라고 부른다? 생전증여. 그걸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증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사인증여는 뭐냐면 자, 요것도 증여니까 계약이죠.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고 싶죠? 네. 제가 죽으면 여러분 집에서 아이스크림 보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좋아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여러분 집에 배달되는 순간 선생님이 뭐 했다?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걸 원인으로 증여하겠다라는 걸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증여입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돼요?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뭐였기 때문에? 계약이니까. 근데 여러분 유언은 나 혼자 쓰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단독행위인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아는 유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태아는 계약에 승낙을 할 수 없으니까 태아는 증여나 사인증여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요 정도 개념 잡으시고 자, 그럼 저랑 같이 볼게요. 자, 먼저 매매계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매매계약. 자, 매매계약이 있는데 갑이 있고 을이 있다고 칩시다. 자, 매매계약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 물건을 넘겨주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고 자, 물건을 받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될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증여계약도 한번 끌고 올게요. 자, 증여계약입니다. 증여계약의 경우에도 자, 이번에 A, B로 놓을게요. A라는 사람이 물건을 기부하기로 증여를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얘를 증여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받는 사람을 뭐냐면 받을 숫자를 써서 수중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받는 사람한테는 뭐를 쓰는 겁니까? 수. 받는 사람한테 뭘 쓰는 겁니까? 수. 받을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증여자는 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받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죠? 수를 쓰는 거죠. 수중자. 증여를 받는 사람.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개를 나누겠습니다. 위아래로 나눌게요. 자, 위아래로 나눕니다. 자, 매도인은
매수인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사람이 판 게 부동산이라고 할게요. 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자, 아파트를 팔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 을하고 매매 계약이 체결됐죠? 청약과 승낙과 의사의 합치가 생겨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자, 갑은 무엇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건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물건을 주는 겁니까? 물건의 권리를 주는 겁니까? 권리를 준다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물건을 주는 게 아닙니다. 뭘 주는 거라고요? 권리. 자, 물건에 대한 재산권,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겨줄? 을에게 넘겨줄. 꼭 부동산 안 넘겨줘도 돼요. 소유권만 넘겨주면 돼요. 그렇죠? 갑이 살면서 을한테 소유권 느낌만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매 계약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권리를 파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뭐가 넘어오는 거죠? 물건이 넘어오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무슨 의무냐면 자,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이전해 줄 의무.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은 의무가 없습니까? 얘도 의무가 있습니까? 있죠. 예,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의무가 있으니까 자, 얘는 뭘 해줄 의무가 있습니까? 돈 줘야 될 의무가 있죠. 돈 줘야 될 의무가 있죠. 멋있게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의무가 있다 없다? 있죠? 얘 의무는 소유권 넘겨주는 의무. 자, 얘 의무도 있다 없다? 있다. 얘는 뭘 해야 될 의무다?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입니다. 자, 나눠보신 거죠. 자, 그럼 증여도 한번 볼게요. 자, 얘가 부동산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 없는지 모르겠어. 자, 아이스크림 별로 줘요. 지금 부동산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도 부동산 아파트를 주기로 한 거예요. 자, 아빠가 자식한테 그래, 이 아파트 너 가져라 하면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해줄 의무. 자, 그럼 B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얘는 의무가 있죠. 얘도 의무가 있죠. 얘는 의무가 있죠. 얘는 의무가 없죠. 맞지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앞으로 가서 교재 한번 보시죠. 이제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페이지 가시죠. 자, 12페이지 가시면은 자, 1번에 쌍무계약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는요, 여러분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공부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이걸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절대적으로 외워야 될 건 따로 있으니까. 자, 보세요. 자, 얘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쌍방 당사자가 모두 의무가 있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부릅니까? 쌍무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쌍방 당사자가 모두 의무가 있는 계약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쌍무계약. 자, 그럼 얘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아, 자, 얘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는 의무가 있죠. 얘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쪽 면만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한쪽 면만 편도, 우리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왕복 4차선 편도 2차선이라고 부르죠. 자, 한쪽 면만 부를 때 뭐를 쓴다고요? 편. 자, 그래서 편무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한쪽 면만 의무가 있는 경우를 뭐라 부른다? 편무라고 부릅니다. 자, 한쪽 면만 의무가 있으면 뭐라 부른다? 편무.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현상금 계약을 잠깐 볼게요.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자, 현상 광고가 있습니다. 현상 광고. 자, 현상 광고도 이게 계약인데, 자, 이 현상금입니다. 자, 현상 광고 사이에다 뭘 집어넣으면 돼요? 금. 현상금 광고입니다. 자, 현상금이 붙었대요. 자, 현상금이 붙은 경우가, 자,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예, 개 찾습니다. 우리 복지를 찾습니다. 찾아주는 분들에게 살해함. 자, 뭐가 붙어 있는 거죠? 현상금이 붙어 있는 광고죠. 자, 현상 광고입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 광고자입니다. 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사실 을이 없죠. A, B, C, D. 자, 지나가던 그 광고를 보고 지나간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4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의무가 생깁니까? 꼭 신고해야 돼? 아닙니다. 얘는 의무가 없습니다. 안타깝다 하고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무를 가진 사람은 누가 의무가 있습니까? 50만 원 형사상금을 주기로 한 누가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죠. 갑은 의무가 있죠. 하지만 여기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다. 2살이야? 아이고 어린데. 뭐 이러면서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얘만 현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의무가 없죠. 그럼 이건 쌍무계약이 있습니까? 편무계약이 있습니까? 편무입니다. 예, 그래서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개념만 한번 확인하시는 거고 이렇게는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자 그럼 되셨죠? 자 양쪽 모두 의무가 있다. 당사자 쌍방이 의무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쌍무계약. 한쪽만 의무가 있다. 그럼 뭐라고 그런다고요? 편무계약.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쪽 면만 의무가 있으니까 무슨 계약? 편무계약. 이렇게 가시는 거죠. 거기 있는 거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교수님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가시면 이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보겠습니다. 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은 뭐냐면 자, 공짜냐 돈 주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쌍무하고는 저 다른 거죠. 유상. 자, 상금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유상. 상금이 없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무상. 상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유상이고 상하는 무언가가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무상입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얘가 소유권을 넘겨주면 상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매매대금 받을 수 있죠. 자, 매매대금 지급하면 얘도 거기에 상하는 뭔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소유권 느끼 넘겨받겠죠. 자, 그러면 쌍무계약은 당연히 무슨 계약일 수밖에 없습니까? 유상계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하는 뭔가가 있죠. 이걸 넘겨주면 자, 요거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요거 넘겨주면 요거 받을 수 있죠. 요거 받으면 요것도 받을 수 있죠. 서로 뭔가 대가를 준다 안 준다. 상하는 뭔가를 주죠. 그래서 유상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볼게요. 여기는 여러분 한쪽 면만 주는 거고 얘는 안 주죠. 그럼 얘가 뭘 준다고 해서 얘가 상하는 뭔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면 사랑을 받아요. 에이씨, 사랑 이런 거 말고. 상하는 대가를 뭐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상입니다. 상하는 무언가가 없는 거죠. 무상계약이 되겠습니다. 사랑을 받는다. 이런 거 하지 넣지 마시고. 선생님, 제 사랑을 받으세요. 아, 됐어요. 자, 이런 건 유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쌍방 모두 의무를 갖는 걸 뭐라 그런다? 쌍무. 그럼 쌍무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서로 상하는 뭔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쌍무계약은 다 뭡니까? 유상계약입니다. 자, 그럼 편무는 한쪽 면만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그 상하는 걸 뭔가를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편무계약은 다 뭐가 됩니까? 무상계약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되셨어요? 자, 머릿속에 자, 쌍무는 당연히 뭐다? 유상. 편무는 당연히 뭐다? 무상. 예, 요게 원칙입니다.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항상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쌍무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유상. 편무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무상. 예, 그걸 기억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외가 없느냐? 예외는 예외로 따로 기억하시는 거죠. 자, 예입니다. 자, 얘는 의무가 있지만 얘네들은 의무가 없죠. 근데 얘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상하는 뭔가를 줘야 됩니까? 상하는 뭔가를 줘야 되죠. 그럼 이건 유상이 했어요? 무상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상 광고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 쓰면 된다? 쌍무는 유상, 편무는 뭐다? 무상. 이렇게 가시면 되고 뭐만 예외다? 현상 광고다. 현상 광고만 편무인데 뭐더라? 유상, 뭔가 대가가 있더라. 신고를 해서 걔를 찾았더니만 상하는 뭔가를 준다 안 준다? 준다. 이 유상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개념만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끝! 자, 더 이상 공부하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자, 요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이렇게 답안지에 쓰라는 게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이거 워낙에 개념을 잘 못 잡으시니까 제가 알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절대 교수님들이 쓰는 문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교수님들이 쓰는 문구가 학문적 깊이가 너무 깊어서 우리는 알아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저는 그럼 교수님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여러분들 혼자 독학을 못하게 만들어주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경우엔 요 정도만 이제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요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머릿속에 이게 잡혀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개념을 먼저 잡읍시다. 서로 쌍방 당사자가 모두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 뭐가 된다?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이 있고로 뭐가 된다? 유상이다. 어느 한쪽만 의무를 이행한다. 그럼 우리 뭐라고 그런다? 편무계약이고 당연히 뭐다?
무상일 수밖에 없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다 없다? 있다. 현상광고다. 그러니까 얘는 쌍무다 편무다. 어느 한쪽만 의무가 있어요? 양쪽 모두 의무가 있어요. 한쪽만 의무가 있죠? 광고한 사람만 돈을 줘야 되니까 편무다. 근데 상하는 뭔가를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럼 이거 뭐다? 유상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거 이겁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거 들어갈게요. 쌍무계약은 우리가 답안지를 쓸 때 어디에서 쓸 것이냐? 자, 쌍무계약은 답안지를 쓸 때 어디서 쓸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갈게요. 자, 쌍무계약을 할 때 소유권 등기 넘겨주는 것과 매매대금 지급을 주는 것은 같이 해야 된다? 어느 한쪽이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쌍무계약은 반드시 답안지를 쓸 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동시에 항변권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1차 때 공부를 했죠. 자, 동시에 이행하지 않으면 난 거부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런다? 동시에 항변권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지 말고 자, 이번에는 삼각김밥으로 바꿔볼게요. 삼각김밥. 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는 것은 무슨 계약이 되겠습니까? 매매 계약이죠. 자, 그럼 편의점 주인이 뭐가 되는 거죠? 매도인. 삼각김밥을 넘겨주는 게 포인트입니까? 삼각김밥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삼각김밥을 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매수인이죠. 자, 그러면 자, 삼각김밥을 진열대에서 턱 가져가지고 앞에 계산대에 놔뒀다. 자,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청약이죠. 청약이죠. 자, 그런데 거기다 삑 하고 바코드를 찍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글쎄, 이게 승낙으로 봐야 될지, 승낙의 의사표시의 실현으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쪽 분이죠? 예, 예. 자, 그리고 의사가 서로 합치했어요, 안 했어요? 합치했죠. 그럼 계약이 뭐 했다? 성립했죠? 자, 성립했기 때문에 제가 들고 가려고 합니다. 자, 저는 매매대금을 주지 않고 소유권부터 넘겨 가지려고 한 거죠. 그럼 거기서 뭐라 그래요? 돈 주고 가셔야지. 자, 이 돈 주고 가셔야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동시에 항변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쌍무계약에서 답안지를 쓸 때, 쌍무계약은 답안지 쓸 때 어느 경우에 답안지에 꼭 써야 된다? 동시에 항변권. 요게 나올 때, 요걸 답안지에 쓸 때는 반드시 뭘 꼭 써야 된다? 쌍무계약. 자, 동시에 항변권을 다해서 답안지를 쓰라고 할 때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쌍무계약. 여기에 논점에 필수다.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죠. 요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돼서 자, 12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구별 실익이 있습니다. 거기는 밑줄 그으세요. 쌍무계약일 경우 밑줄 그으시고 동시에 항변권 밑줄 그으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편무계약을 볼게요. 동시에 항변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내가 가져간다? 죽나? 그럼 끝인 거지. 뭘 같이 하자 이런 게 없죠? 예,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갈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어요. 자,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자, 산불이 확 나가지고 자, 이 집이 홀랑 타버립니다. 자, 집이 홀랑 탔다 안 탔다? 탔다. 자, 그러면 이 재산은 지금 소유권은 날라갔다 안 날라갔다? 날라갔죠. 이제 난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이 재산이 날아간 위험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자, 이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자, 얘가 그 물건을 부담하느냐, 얘가 부담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라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걸 못 넘겨주는데 요거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요거 못 넘겨주는데 요거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요거 못 받으면 누가 위험을 부담하겠어요? 누가 이거 독박 쓰는 거예요? 갑이죠. 아, 독박이란 말이 위험 부담입니다. 다시 독박이란 말이 뭐라고요? 위험 부담. 자, 요 물건이 홀랑 타서 재산권이 날아갔는데 이 물건을 못 넘겨주는데 얘한테 매매대금을 못 받는다. 그럼 이 모든 재산권이 날아간 모든 손해는 누가 진다? 매도인이 지는 거죠. 갑이 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위험이 누구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결론적으로 쌍무계약하고 위험부담주의가 같이 연결됩니다. 왜? 쌍무니까 서로 연결이 되니까 요걸 못 넘겨주는데 요걸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걸 따지는 거죠. 자, 요걸 못 넘겨주는데 요걸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못 받으면 얘가 위험을 부담하고 받으면 얘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험부담이 나오면 또 답안지에 꼭 뭘 써야 됩니까? 쌍무계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꼭 논점이죠. 그래서 구별실익 보시면 위험부담이 적용된다. 밑줄 그으세요. 네, 그것만 여러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동시에 항변권과 위험부담에서는 반드시 뭘 꼭 논점으로 써야 된다?
쌍무계약이다. 그럼 선생님 쌍무계약은 나중에 뒤에 또 답안지에 쓸 것을 정리해놨으니까 여기 있는 거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기 잘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채무자하고 채권자를 한번 찾아봅시다. 채무자하고 채권자가 있는데 여기 또 나눌게요. 이렇게.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매도인 매수인이 있죠? 그런데 얘도 채무자이 아니에요. 채무자죠? 얘도 채무자이 아니에요. 채무자죠? 그러니까 갑은 채무자고 을도 채무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쌍무계약이니까. 양쪽 모두 채무자예요. 그러면 자,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를 봤을 때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 자, 여기서 누가 채무자죠? 그죠? 갑이죠, 갑. 자, 갑을로 갑시다. 자, 그러면 갑이 채무자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무는 갑, 채무자고, 채권자는 누구겠습니까? 을이죠, 을.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르게 갑시다. 이번엔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보겠습니다. 자, 매매대금 지급 의무. 자, 매매대금 지급 의무입니다. 매매대금 지급 의무에서는 누가 채무자죠? 그렇죠. 을이 채무자죠. 을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채권자죠? 갑입니다. 갑이 채권자입니다. 자,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갑이라는 사람은 채무자인 동시에 뭡니까? 채권자. 자, 을이라는 사람은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만약에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라고 한다면 채무자가 위험을 떠안으래요. 채무자가 위험을 떠안으라고 한다면 누가 채무자죠?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자, 갑이 을에게 자, 물건을 넘겨주는 것이냐? 을이 갑한테 매매대금 주는 것이냐? 어떤 걸 가지고 채무자로 봐야 되냐면 자, 매매계약이라고 봅시다. 매매계약은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매매계약이라고만 나왔습니다. 매매계약은 소유권 이전 넘겨주는 게 포인트입니까? 돈을 주는 게 포인트입니까? 요게 포인트입니까? 요게 포인트입니까? 요걸 넘겨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설마 현금을 돈을 주고 사는 건 아니겠죠? 물건을 소유권 넘겨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디다 포인트를 둔다? 소유권 등기 이전 의무. 여기다 포인트를 둡니다. 그러면 매매계약에서 채무자는 누굽니까? 갑입니다. 매매계약에서 채무자는 누굽니까? 갑입니다. 매매계약에서 채무자는 누구라고요? 갑.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을은 채권자가 되겠죠. 그런데 매매대금 지급 의무라고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매매대금 지급. 자, 이렇게 포인트가 나온다면 그때는 누가 채무자입니까? 을이 채무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실 때 매매대금 지급이란 말이 없이 매매계약 나오면 뭐가 포인트다? 물건이 포인트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포인트인 거죠. 재산권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채무자 채권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매매대금 지급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요걸 기준으로 요게 채무자, 요게 채권자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 못하는 게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르거든요. 채무를 이행했는데 제대로 이행했다, 제대로 이행 못했다.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뭐라 부른다고요? 채무불이행.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대한 채무불이행은 누가 지겠어요? 갑이 채무를 불이행할 수 있는 거죠. 매매대금 지급의 채무불이행은 누가 하겠어요? 을이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이꼬르 채무자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매도인 이꼬르 채무자가 아닙니다. 매매계약일 때는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고 매매대금일 때는 누가 채무자가 되고 매수인, 을이 채무자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쌍무계약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무는 쉽습니다. 왜? 채무자가 한 명이니까. 근데 쌍무는 채무자가 두 명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집이 홀랑 탔습니다. 집이 홀랑 탔죠. 매매계약에서 집이 홀랑 탔죠. 그러면 이때는 누가 채무자입니까? 매매계약에는 갑이죠. 그럼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이 집이 홀랑 탄 것에 대한 독박을 누가 써야 된다? 갑이 써야 된다라는 거죠. 갑이. 그러면 대금을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못 받습니다. 근데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라고 하면은 얘가 돈을 못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으면 모든 독박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의뢰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항변권과 위험부담은 반드시 어디서만 나올 수 있는 단어다? 쌍무계약이다. 예, 그래서 쌍무계약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이 문장 공부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일단 우리 쌍무계약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동시에 항변권과 위험부담에서 우리가 쌍무계약을 반드시 논점으로 쓸 겁니다. 그러면 점수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다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자, 하나씩 추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할게요.